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제가 처음에 여러분하고 약속한 거는 2주, 4번 남았거든요. 4번이면 아마 충분히 끝날 겁니다. 일부 내용은 그 양으로는 작지만 사실 일부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마무리하는 두 번째 제2부는 사실 몇 가지 그 기술적인 단순한 과정만 거치면 금방 끝날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셨지만 우리가 2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과제는 이런 4개의 두잇이라는 4개의 그 프로세스와 10개의 그 뭐 카탈리스트 그 촉매라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스텝으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마음 모으기부터 움켜쥐기, 펼치기, 건드리기, 놀래기 해서 쭉 한번 지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 어느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음 모으기를 디파인에 해당되는 마음 모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마 제가 추측한데 90%입니다. 사실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를 못해서 빗나간 화살을 자꾸 쐈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그만큼 문제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를 정확히 글로 진술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 우리 회사 벽에도 문제 있는 곳에 답도 있다라는 말이 아마 그런 뜻으로 적은 겁니다. 어떤 앞에서도 많이 제가 한 말에 지금 반복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읽고 지나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죠. 어떤 문제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중요한 경우가 많다. 문제 해답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실험적 결과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문제에 정확하게 맞추면 계산만 그냥 하면은 저절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자기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빨리 한 답이 나오면 그대로 막 적용을 시켜서 무리하게 답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는 해결책을 거의 찾아낸 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문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답을 정확히 찾아가는 방향도 알게 되는 거고, 또 그 문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전체적인 그 조망도 더불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창의적인 기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 감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그동안에도 누차 강조했던 우리가 문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또 하나의 그 엄청난 능력인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그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 무의식하고 연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개요라면 이제 한 단계인 첫 번째 단계인 마음 모으기. 마음 모으기는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지금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쓸데없는 에너지를 줄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마음 모으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볼 때는 숲을 보지 못하며 숲을 볼 때는 나무를 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특히 자기가 만들어낸 문제는 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게 사실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관찰보다는 자기 방어나 자기한테 유리한 답만 골라가지고 억지로 막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경향이 농후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감지해서 내가 더 냉정해야 된다. 내가 더 철저해야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남을 까듯이 남을 공격하듯이 나를 공격하고 자기를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하라는 그 말처럼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를 한없이 질책할 건 질책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의사도 자기 자식 그 치료를 못한다. 그건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게 잘 고치는 의사, 남의 환자는 그렇게 잘 다루면서 자기 아들, 자기 그 딸이 아프니까 절절절절 매고 막 거꾸로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의과대학 교수가 그런 걸 같이 살면서 제가 느끼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난 겁니다. 남을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가르치기 어렵다는 얘기도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와 만날 때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 초점을, 포커스라는 말이, 마인드 포커스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한 곳에 모아서 해결할수록 문제 해결은 용이해진다. 돋보기로 햇빛을 한 곳에 모으면 종이가 탈 수 있듯이 우리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 해답까지 얻는 경우도 많다. 그게 처음부터 제가 자주 쓰는 용어죠.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될 사람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를 지금 한 곳으로 모으려는, 그건 자기 혼자만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그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거기에 의식적으로 그걸 걸어 놓으면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그런 기회가 잦아질수록 나중에는 드디어 마음속에서 자리를 붙이고 문제와 정면 대결을 해도 기꺼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코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 뭐냐 하면 딴 마음 먹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심지어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마 다른 생각 막 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의식적으로 줄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훈련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책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저 책에 있는 내용에 너무 연관을 시켜버리면 내가 산만하게 내 세포들이 그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이 끝나면 다른 책을 또 딱 연결하고 그런 것들이 하여튼 잡념을 줄여라 하는 거.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일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일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쪽 2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2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2부 내용이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걸 성과를 얻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저 자신도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뭐가 뭔지 여러 번의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사실 크게 변했냐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옛날 처음 이 책을 대할 때에 비하면 참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따르고 뭐가 뭔지 모를 때,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강의하면 그럴듯해서 이까짓 거 그러고서 문제 딱 들어가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수없이 자꾸 자기 혼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 답을 알게 되고 자기만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한 얘기의 반복일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곳에 이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은 수많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많이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한 가지 에너지를,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 해도 저 역시 어젯밤에 자고 나서 오늘 모인
내 에너지를 오늘 하루에 다 얼마나 쓰느냐거든요. 그걸 못 쓰고 남겨봤자 저축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 모여있는 에너지, 뭐 샘물이라 그래도 좋고 뭐 배터리 충전이라 해도 좋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오늘 해야 할 일에 정확하게 맞추느냐 하는 걸, 이게 마인드 포커스의 핵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잘못 잡는다는 얘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틀리니까 헛고생만 자꾸 늘어나니까 그 문제, 지금 마인드 포커스의 중요성을 아셨으면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은 친절하게도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답도 가르쳐 줍니다. 방법론도. 왜 그런 문제가 생겼지 하고 자기 그 문제를 따져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런 문제였는데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라는 것도 아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이제 알았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데 우선 그 문제를 이루는 작은 방법들,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 어떤 우리 회사도 부서로 갈라져 있고 부서는 부서원으로 갈라져 있고 어떤 이 책도 책 한 권 속에 1부, 2부가 있고 1장, 2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문제에도 부분과 전체라는 그걸 정확하게 가릴 줄만 알면 그게 또 마인드 포커스죠. 그래서 그 소위 여기서 쓴 용어로는 하위 문제라 그러는데 큰 문제 밑에 작은 문제로 정확하게 갈라서 작은 문제를 그 이제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자, 그럼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문제를 물론 당연히 잘못 결정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겠죠. 이 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한 연구생이죠. 한 학생이 그 교수님이 시켜서 1층에 있는 짐을 실험 기기를 2층으로 옮기는데 이 친구가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걷어다가 층계까지 무조건 갔다고 2층으로 가야 되니까 층계로 옮겨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짐이 많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씩만 들어줄래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졌던 문제는 1층 층계 앞에서 실험용 기구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2층으로 옮기려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이 장비를 계단 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 즉 2층으로 올려갈까? 이 사람이 잡은 주제는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문제냐, 나 같으면 바로 엘리베이터 생각한다 얘기하시겠지만 이 문제야 그렇게 풀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하나씩 올리면 나도 물론 같이 올리지만 좀 쉽게 올리지 않을까 하고 문제를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안 떠오르죠. 여러 사람을 동원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장비를 계단 위로 올릴 수 있을까를, 어떻게 하면 이 장비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릴까 옮기기 전에 한번 생각했다면 뭐 손수레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엘리베이터를 딱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서 옮겨야 되는데 그러고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문제에 정확한 초점을 못 맞췄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엘리베이터 1층에서 어떻게 하면 2층으로 올릴까를 생각했다면 된 사람이 어떻게 계단 위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의 답은 어떻게 하면 이 장비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고 주제를 잡았다면 엘리베이터도 떠올랐을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이게 지금 계단 위를 어떻게 올라갈까라고 잡지 말고 1층에서 처음에 문제가 주어졌던 목표를 정확히 알면 답이 저절로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를 아주 좋은 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자, 어떻게 이 사람이 하여튼 처음에 어떤 이 과정이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답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하나씩 보죠.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를 넓힐까 하고 이 사람이 우선 주제를 하나 툭 던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주제가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 넓힐까 하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확장공사해서 뭐 돈이 얼마나 들든 공사해서 이게 최종에 나온 답이라면.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한번 다시 물어본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이 경우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너 왜 고속도로를 넓히려 하냐 하고 먼저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다 얻어진 답이 아니라 사실은 이 차량이 지금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고속도로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차량 소통이 안 되는 걸 왜 넌 고속도로로 바로 들어갔느냐 이거죠. 그 답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가 넌 문제였지 고속도로를 대뜸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런 것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문제였고 그 중에 한 답이 고속도로로 해결이 되겠죠. 도로 하나를 더 확장 공사를 해서 1차선에서 뭐 2차선으로 넓힌다던가 아니면 우회로 하는 큰 길을 더 뚫는다던가 뭐 방법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중도로를 만들거나 속도를 좀 어느 시간에 확 풀어서 뭐 60도 70도를 실제로 길도 좋고 그러면 90도 100도 그냥 빨리빨리 빠지면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그러면 고속도로 안 뚫어도 되는 건데 고속도로를 할 필요 없다. 일반 도로를 그 옆에 있는 어떤 일반 도로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그쪽으로 처음부터 신호를 보내서 저쪽엔 지금 길이 한가하니까 저쪽으로 많이 가라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관계없는 문제를 이 사람이 고속도로부터 그냥 대뜸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갓길도 어느 제한된 시간 안에 부득이하게 활용을 하면 길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차량 소통이 해결이 되면 끝나는데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우리가 더 물어볼 필요가 있죠. 너 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한꺼번에 차들이 이거 이제 다 경우가 다른 거지 뭐 답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문제는 각자 방법대로. 뭐 어느 출퇴근 시간에 확 몰려 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너무 차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많은 차량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차량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빨리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가 주제였다는 거죠. 요거 지금 문제가 조금씩 변해가는데 우리가 잘 보면 거기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읽어낼 수는 있죠. 그리고 자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내는 문제도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지나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면 뭐 예를 들면 뭐 도로 사정하는 건 다 저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철도 수송량을 넓혀서 사람들이 차보다는 뭐 기차를 타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전철을 타게 한다던가 그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최대로 이용하면 처음에 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굉장히 멀리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런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답이 있는데 고속도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또 한 번 묻습니다. 왜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지나가게 하려 하는가? 차가 결국 한 번에 와라라 쏟아져서 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차가 밀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가
원래 문제지 고속도로부터 덜커덕 실제로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이 답을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많은 방향을 이탈해서 다른 길을 지금 많이 고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차가 밀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내던졌다면 고속도로는 그 중에 아주 작은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적인 그 문제의 범위를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된다. 이게 지금 문제 정의에서 첫 번째 마음 모으기로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지금 지름길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위의 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차가 밀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의 교통체적 현상을 널리 알리고 되도록 다른 길을 택해서 유도하도록 하고 이 지역 큰 공장의 출퇴근 시간 중에서 가장 체증이 심한 시간대 부근의 연락용 경사로를 모두 연결해서 차를 분산시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차를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나오는데 고속도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예인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주제가 다른 문제지 똑같은 겁니다. 왜라는 문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그 최초의 문제 서술도 그 자체가 해결책, 고속도로를 넓힌다도 포함하고 있다. 문제를 서술할 때 대부분 맨 처음에는 해결책에 대한 선입견.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먼저 딱 떠오른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생각의 어떤 그냥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저마다 이유 하나하나 알아보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최초에 가졌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거는 왜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그걸 배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앞의 예에서 왜 그런가의 질문은 모든 경우마다 문제에 대한 보다 넓은 서술을 이끌어냈고 선입관이 담겨진 해결책을 배제시키고 있다. 보다 넓은 서술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들은 그 전에 보다 좁은 서술에 대한 해결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왜 그런가 하고 물음으로써 얻는 적극적인 이점은 그것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훌륭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이거 사실 한번 자기 문제를 갖다 놓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를 경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에도 끝이 없어져서 도대체 내가 문제를 지금 푸는 건지 한참 오리무중에 빠져서 좀 머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이 창의 단계에서 완성 단계로 응용 단계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겪는 시행착오의 혼란입니다. 다 누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쉽고 간단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반면에 문제의 정의를 자꾸 확대함으로써 나오는 부정적 측면은 문제 서술의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곧바로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쓸모없는 해결책들 때문에 많이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혼란을 걷어낼 정도로 여러분이 레벨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한 서술은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건 말이야 이렇게 쉽죠. 수많은 반복 훈련 끝에 극복되는 겁니다. 문제를 정의하며 선입견을 가능한 한 배제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적는데 내가 자기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 배제할 수는 없는데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최초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지를 자기 자신이 정확히 알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의지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좀 많이 답답한 겁니다. 이런 거는 말을 책에 있는 내용 제가 왜 특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거죠. 쥐젖을 개량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다른 거는 거의 첫 단추에서 그냥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쥐젖을 개량하는 방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쥐젖을 어느 날 개량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왜라는 끝없는 질문 끝에 마지막에 나온 답이 쥐젖을 개량하자 하고 나온 거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이 책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그런 건 아니고 저거 쥐젖을 한번 바꿔야 되겠는데 라는 것은 왜냐하면 쥐가 아마 많았나 보죠. 뭐. 그러니까 저 쥐젖을 개량해서 쥐를 좀 더 많이 잡아야지. 그런데 언뜻 먼저 첫 번째 떠오른 게 쥐젖을 더 좋게 해서 쥐를 더 많이 잡을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쥐젖 개량해 개선해 볼까 그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쥐젖을 더 개량하려 하냐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보면 쥐를 잡기 위해서죠. 제가 뭐 쥐젖을 뭐 팔려고 어떤 사람은 팔려고 개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마다 달라지는 거죠. 쥐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쥐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랬어야지 왜 쥐젖을 개량을 하고 쥐젖을 많이 팔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게 마지막 나온 답이지만 집안에 들어오는 쥐를 잡는데 꼭 쥐젖부터 개량해야 되는 답을 찾을 필요 없었던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쥐젖을 개량한 다음에 쥐약이나 뭐 폭발 장치 같은 것 그런 걸 다르게도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고양이를 길러서 뭐 쥐를 요런 경우 지금 어떻게 쥐를 잡을 수 있을까에는 쥐젖을 개량하는 방법은 하나고 쥐약이나 폭발장치 고양이 같은 걸 길러서 쥐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너 왜 쥐를 또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쥐가 자꾸 우리 집에 자꾸 많이 들어와서 병들 것 같고 뭔가 뭐 쥐 들어오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쥐를 집에서 없애기 위해서 쥐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쥐가 우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일반인 우리 그냥 평범한 가정집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쥐가 지금 집에 많이 들어오니까 쥐를 잡으려고 그랬던 건데 처음에 이 사람은 쥐독부터 개량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쥐를 집에서 쫓아낼 없앨 수 있을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왜 쥐가 집에 있는가? 안에서 뭐 번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쥐가 밖에서 집 안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라는 그건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해결책은 만약에 이런 진동이나 소음 장치 뭐 이런 냄새를 해서 쥐가 못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찌꺼기나 쥐가 좋아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빨리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쥐젖을 개량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자꾸 쥐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쥐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였지 쥐젖을 개량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를 쥐젖을 개량해서 쥐를 많이 잡으면 분명히 들어오더라도 빨리빨리 잡히니까 뭐 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랬다는 얘기죠. 요게 굉장히 지금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왜라는 문제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쥐가 자꾸 밖에서 들쥐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집에 그 구멍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갉아먹고 시끄럽게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문제였던 건데 그래서 아마 쥐젖을 한두 개 놨는데 쥐가 잘 안 잡혔던지 저 쥐젖을 더 개량해서 어떻게든지 쥐를 더 많이 잡아야지 그랬던 거는 잘못된 문제 정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안으로 쥐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했다면 광범위한 생각을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 중에 하나로 쥐덫을 개량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게 지금 이 마인드 포커스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자기 마음속의 흐름을 그대로 자기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를 물음으로써 문제의 범위가 확대되면 그 전에 범위가 좁은 문제 소설의 해결책을 모두 가능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그런 해결책과 더불어 더 많은 해결책들이 자극되어 나온다. 쥐잡기 문제에서 우리는 쥐약을 넣는다던가 맨 처음에 해결책대로 결국 기존의 쥐덫 형태를 고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가능한 문제 소설과 그에 관련된 해결책들을 생각해 보느라고 시간이 몇 분 더 소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얻는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뭔지는 이거였구나 내가. 그거 굉장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문제를 정확히 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활만 그것도 또 엄청 해야죠. 활이라 그래서 가운데 맞춰야지 그래서 맞춰지지는 않은데 관역을 정확히 봤다는 거는 이미 사정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놈이 이제 뛰어봐야 내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말이 있죠. 당신이 찾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당신이 그걸 발견했을 때 그걸 이거였구나 하고서 바로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성격과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서 문제 정의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내부를 장식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기 위해서 비싸게 팔려고 이쁘게 해놓으면 나도 이 집에서 살아야지 그러고서 사실 그 손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름답게 꾸미려면 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해야 되고 만약에 비싸게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비싸게 팔 수 있을까부터 문제를 넓게 잡고 들어가서 아름답게도 꾸며보자. 이쁘게도 꾸며놓으면 분명히 비쌀 거다. 그건 하위 문제, 작은 문제다 이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는 문제도 어떤 사람은 이게 뭐가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싶어. 또 누구는 좀 돈깨나 있으면 힘 좀 주고 영향력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삶의 즐거움, 타인의 존경, 일찍 은퇴 여러 가지를 사람마다 다 달라져. 내가 이렇게 빨리 좀 은퇴해서 편안히 노후 여행이나 다니고 쉬고 싶은 분도 있을 거라고. 이럴 때 부자가 되고 싶은 주요 원인이 빨리 은퇴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는 빨리 은퇴할 수 있을까 하고 주제를 잡고 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좋은 답을 찾아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이게 바로 지금 마인드 포커스 마음 모으기에서 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작게 나누어라. 문제가 드디어 나는 빨리 은퇴하고 싶다 또는 돈을 벌고 싶다 그런 걸로 결정이 됐으면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를 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 단계에서 저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저축을 하면은 그냥 가서 아무렇게나 저축해서 되겠어요? 어디 가면은 몇 프로고 어디 가면 몇 프로고 어디 뭐는 채권은 뭐고 이런 식으로 소위 다양한 그 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자기 현재에 따라서 달라지는 답이죠. 그런 하위 문제로 또 나눈다 이겁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두 마디의 말로 최소한 3가지 이상 써본다. 이건 기술적인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확히 표현된 것으로 고르라. 아까 문제를 그렇게 잡았지만 혹시 놓치는 것나 그 주변 거를 정확히 자기 지금 마음의 초점을 잡으러 들어가는 거죠.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말로 다시 써본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전체는 부분으로, 부분은 전체 합으로, 부분은 전체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해결도 그 원리에 따라 해결하면 보다 쉽게 해결된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를 넓힐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넓혀야 하는 면적, 만약에 그걸 최종으로 얻은 답이라면 그걸 어떻게 도로 폭은 얼마로 할까, 노면은 뭘로 할까, 뭐 이거겠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오겠죠. 공사 방법은 뭐 겨울에 하니까 뭐 공법을 뭐 어떤 방법을 쓸까, 이런 하위 문제로 쪼개 본다는 거죠. 문제를 세분하는 것은 문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제 에너지 분산을 막는다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위 문제로 작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브레인스토밍 하지만 항상 아이디어는 하여튼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자꾸 덕덕 해가지고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더 이상 이보다 더 진짜 좋은 해결책은 없다라는 정말 그런 후회 없고 실패해도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실패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운이 정말 나쁜 것도 있거든요. 실패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는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뭐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서 이미 승리한 겁니다. 돈을 뭐 1,000억 벌었다고 뭐 100억밖에 못 번 사람은 실패하고 1,000억은 성공한 걸로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 현실이 매일 즐겁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면 그걸로 성공이지, 그 이상 뭐 돈 많은 사람 한번 지금 고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누구 도둑놈이 안 올까 하고 한번 담벼락에 가보세요. 뭐 있는 센서 다 걸어놓고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부자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길을 잘못 잡은 거죠. 아무 꺼리낌 없이 대로를 활보하고 자신 있게 살고 그러면은 부자지. 부자는 마음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장에서 왜 하는 거 하고 그 하위 문제를 쪼개본다. 이 마인드 포커스에서 요약이죠. 이거 읽으면 그냥 다 아실 겁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모두 인지하고 열거한 다음 그것을 중요성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비교적 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선 치더라도 그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된다. 우리는 전반적인 문제들로부터 눈을 떼서도 안 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하위 문제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 선수뿐만이 아니죠. 모든 그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큰 그 마인드 포커스에서 나온 거지만 그걸 위해서 계속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건 하위 문제죠. 공에서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무슨 수로 테니스에서 이기고 싶다 그래서 이기겠어요. 목표를 그러니까 놓치면은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의 욕망이 강렬해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각으로 의식적인 심사숙고의 그 결과와 결부되어 나오는 것이다. 즉 작은 문제에도 소홀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의식적인 훈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이 한번 성공하는데 이런저런 과정이 많지만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다시 또 들어두실 얘기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나는 밥 먹는 시간에도 오직 밥만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아까워 책을 보든가 신문을 보든가 했지 그냥 밥만 먹으며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밥을 먹을 때까지도 책을 본다고 하면 밥 하나도 편히 먹지 못하고 살아야 하느냐고, 그렇게 비참하게까지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는 것은 단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시간도 소중히 생각하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끼겠다는 생각이라면 그 어떤 시간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미애 씨가 쓴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UCLA 법과대학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정도로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 말인데 김미애 씨 역시 그 말에 따라 행동에 옮겼더니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나는 하루 종일 공부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사용한 시간을 면밀히 점검해 보니 그동안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차츰 줄여나갔더니 마지막에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32시간, 하루에 약 19시간에 해당됩니다. 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나머지 36시간으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모든 사생활을 해결했다. 학교에서 사먹는 식사 외에 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에도 냉동식품을 이용해 시간을 최대한 줄였고 그 먹는 시간에도 책을 보았다. 이제는 남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경쟁을 하고 있었다. 학기 말 마지막 시험이 있던 어느 날 밤 10시가 되어서야 강의실을 나와 교정을 혼자 걸으며 돌아오고 있었을 때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나는 목덜미에 한기를 느꼈지만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김미애,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내 자신을 몰고 가면서도 잘도 참았어. 김미애, 너는 정말 대단해. 뭐 그 아래도 다 똑같은 얘기니까 빼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대로 하면 죽는다 하는 단계까지 가면 이미 다 성공한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변호사가 되고 뭐가 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꺼내놓으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뭐 꿀릴 게 뭐 있어요. 뭐 누구든지 나와보라 이거죠. 내가 남한테 패기치고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철저히 지켜지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서 더 쉽게 더 힘 덜 들이고 정점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 움켜쥐기는 뭐 앞에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앞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하위 문제로 쪼개졌고 문제의 진술이 정확했고 하위 문제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그러고서도 혹시 놓치는 거 없을까 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정의된 문제를 단 두 마디의 짧은 서술로 나타내거나 우리 마음속에 사소한 감정이나 그릇된 편견, 잘못된 정보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죠. 이는 문제를 보다 간단명료하고 명백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뭐 읽으면 그냥 아는 말이죠. 뻔한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하는 말도 그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대답 못하는 말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자꾸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단순화될수록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 일법이 만법이요 만법이 일법이다. 복잡하게 설명 안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딱 해도 핵심 딱 얘기하면 끝이지 거기에 군더더기를 붙이면 사람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는 자는 쉽게 설명한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어렵게 설명한다. 하여튼 그럴 땐 좀 미련하라 뭐 키스 keep it simple stupid 해서 단순하고 미련하게 일에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뭐 좀 어떤 이 경지에 올라가기 전에는 훈련은 원래 이런 겁니다. 아주 그냥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권법이 통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지 드디어 필살의 권법으로 바뀌겠죠. 이런 키스라는 경영학의 격언처럼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두 마디의 단어로 최소한 3가지 이상 써놓고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정확한 표현을 고른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말로 다시 한번 써본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나는 밤에 잠을 쉽게 잘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이 사람한테 주제라. 나 자꾸 밤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 바로 이런 주제를 탁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드디어 밤에 잠을 쉽게만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냈다면 어떤 이제 뭐 하위 문제 잠 잘 오도록 수면제를 먹는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겠죠. 책을 읽으면서
그 제일 재미없는 책을 읽어야지 잠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재미없는 책을 보면 잠이 오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밤에 잠을 쉽게 잘 수 없는 건데, 이 책에 소개되는 걸로는 밤 잠을 자고 쉽게 어떻게 잘까? 잠을 못 자고 그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해도 아마 잠이 잘 안 오나 보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밤에 잠을 쉽게 잘 수 있을까 해서 밤에보다 낮에 자꾸 잠이 좀 잤으면은 밤에 자는 거를 좀 시간 절약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맨 위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잠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여튼 잠을 쉽게 자는 게 이 사람의 주제죠. 그러면 잠을 써놓고 쉽게를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잠잔다는 건 이완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런 단어도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성격마다 틀리는 거고. 그래서 잠자는 거는 비슷한 말이라는 건 이완, 졸음, 선잠 이걸 유도해낼 수 있고, 쉽게라는 거는 부드럽게, 빠르게, 고나게 뭐 이런 걸 나머지 말을 만들어서 나는 잠을 고나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선잠을 쉽게 뭐 이러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이런 구체적인 걸 자기가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은 하여튼 잠을 고나게 자는 게 답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밤에 잠을 쉽게 잘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이해 다 되셨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인드 스트레치 해서 마음 펼치기가 또 있습니다. 항상 거기 지금 이게 한 스텝 한 스텝이 상당히 여러분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일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 세 번째는 막연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목표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앞의 내용에 대한 진정 원하는 문제 해결의 목표, 기준을 적어본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마인드 포커스에 의해서 문제를 찾아냈더라도 혹시 또 다시 그 주변에 뭔가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돋보기를 한 군데에다 너무 몰아서 주변 거를 지금 무시하고 지금 잘못 또 방향을 들까봐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마인드 스트레치라는 게. 그래서 자기가 정녕 원하는 목표와 기준에 대한 생각들을 대담할 정도로 뻔뻔하게, 이상적인 답은 원래 그런 겁니다. 널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모두 적는다. 표적주의의 원을 하나 그려놓으면 적중하기가 훨씬 쉽듯이 우리가 단기적 장기적 목표나 목적과 기준들은 우리가 찾아낼 가능한 문제 해결책의 경계선을 긋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목표가 기준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에 얼핏 보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자꾸 자기가 답을 빼버려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에서 보듯이 판단 유보하라, 아이디어 양을 최대로 모아라, 이거 여기 지금 바로 지금 마인드 스트레치에서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림 21에 우리 옛날에 봤죠? 점 9개를 연결해서 숙제 이렇게 문제도 풀어봤죠. 왕관 4개 한 줄 더 늘리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던 땅도 그거 봐야 된다 하는 얘기 했듯이 지금 아마 그림 22를 보시면은 옛날 우리 했던 숙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외면하지 않도록 지금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를 지금 더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땅을 찾는 거는 요 얘기가 좋은데 일단 건너가면 마음 펼치기는 하여튼 비현실적인 제약이나 두려움을 극복해 주도록 해주고 존재하지도 않는 벽을 벗겨주며 깊이 그리고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상상력을 하여튼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하여튼 최대로 이룰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지. 그게 그래야지 요만큼 이뤄가지고는 미진한 부분이 남는다는 얘기죠. 인간의 마음은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 활짝 펼쳐진 후에는 결코 원래의 차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좁은 생각을 먼저 해버리면 큰 생각을 못하니까 이걸 경계하라는 얘기죠. 먼저 문제가 만족될 수 있는 목표나 목적 혹은 기준들을 열거하라. 그리고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적어라. 예를 들면 이 음료수 용기를 어떻게 하면 개량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최종으로 선택됐다면 그 목표는, 그 용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조건 하여튼 싸고 간단하면서도 열기 쉽고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저장은 용이하고 모양은 이뻐야 한다. 이런 걸 우선 써보는 겁니다. 너무 뻔뻔하지만은 그랬으면 오죽 좋겠냐 하고서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면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일 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미리 걸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공짜로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비용을 우선 스트레치를 할 때는 하나도 안 들었으면 제일 좋으니까 비용 전혀 안 들게 간단한 거는 매우 정말로 간단해서 아주 그냥 뭐 열려라 그러면 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상적인 그 카테고리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기 쉽게 자동으로 열리고 좁은 공간 차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 비용을 전혀 안 들지만 비용 전혀 안 들 수는 없으니까 반납할 수 있는 깡통 혹은 사용 후 돈 안 드는 최대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빈 깡통을 제일 싸게 사서 하면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이게 스트레치의 우리가 그림 21에서 보듯이 9개의 점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봤자 그 답은 못 찾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선 밖으로 쫙 손을 긋고 쭉쭉 그으면 그대로 나오는 게 밖에 있는 영역,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을 생각하라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오늘 하여튼 시간이 다 됐고 뭐 한 내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건 문제 빨리빨리 예습하셔야 되고 이거 실습으로 선생님 학교에서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신 얘기가 얘기 들으면 그럴듯해서 집에 들어와서 문제 풀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이상은 제가 선생님이 대신 풀어줄 수는 없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부하고 3부 오픈 다음은 아마 오픈 단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판정하고 행동하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